안녕하세요. 방송기자연합회장 양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먼저 인사를 하니까 박수를 받을 수 있군요. 네. 저희 인사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게 다 수상을 하시게 된 분들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수상에 이르게 됐는지, 또 이 상에 대해서 곧 이제 도준호 박 회장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또 저희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연합회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당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전에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상 전에 작품을 잠깐 보는 것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얼마나 훌륭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취재보도 부문의 김인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과 방석집 심사보도 MBC의 정영원 정연기자님. 이거는 클린히트죠, 한마디로. 이것저것 할 말 없게 만드는. 저는 이 보도를 당일 보지 못하고 이튿날 봤습니다. 주변에서 방석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인가 라고 이제 봤는데, 그때 그 얘기를 이제 증언한 사람이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나온 연수구청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인지 부조화가 생겼는데, 민주당의 예비 후보가 얘기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위는 보도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분한테 무슨 뚜렷한 제보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 후보자가 교수였고, 교수니까 논문을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된 우리 단서가 된 책을 쓴 분이 후보자의 제자였고, 이 제자의 논문을 이리저리 짜깁기 축약해서 논문을 냈더라.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단서가 된 책을 발견했고, 방석집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대목을 이제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단을 했지만 제 예단은 완전히 틀린 것이 된 것이, 역시 이제 추적을 하고 타고 들어가서 결국은 두말할 것 없이 그냥 깔끔하게 외과 수술을 끝낸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열한 저널리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을 드리게 된 것이 대단히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KBS 기획보도 분야에서 부분에서 이 마스크 쓰면 이게 숨이 찹니다. 언론과 진실 2부작인데요. 60, 70년대의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되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당시에 언론이 이런 일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 간첩 조작 사건은 완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 조작이라고 하는 국가범죄의 동조자, 가담자로서의 언론을 반성하는 그런 의미 있는 보도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은호 기자는 2005, 6, 7, 8 KBS의 탐사보도가 전성기였을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기자로서 대한민국의 탐사보도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가 이제 뉴스타파에 갔다가 KBS에 복직한 다음에 연차가 있다 보니까 탐사부장이나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현업에 돌아와서 기자 최문으로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전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언론들이 반성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전 인상적이었던 게 그 프로그램 시작이 KBS 강릉 카메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KBS 여러 그 보도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반성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있고, 취재팀에서 KBS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혹시 말씀하실 때 그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진행되는 상황까지 말씀. 네네네. 그래서 오늘 최문우 기자한테 진행 상황을 듣긴 했습니다만은 저자직강으로 들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이 어떻게 지금 신뢰의 위기 있다고 하는데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하고 탐사보도가 더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훌륭한 동료 탐사 기자들이 있는 한 탐사보도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취재 보도 부분에 KBS 춘천에 허위 면허로 수당까지 도로공사 부정수당 편취 고발 보도. 전 이걸 보고선 아니 2022년에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단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누군가는 그걸 감시하고 고발하고 처벌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해야 되는 이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수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역 기획 보도 부분에 광주 MBC의 뒤바뀐 이후에 항상 5월이 되면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5.18 민주화운동의 많은 행방불명자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망월동 5.18 민중유지의 요역에 유해가 서로 뒤바뀌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5.18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끈질긴 저널리즘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가 상을 드리게 된 것이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을 부장 맡고 있는 승려여대 미디어학 부교수 도준호입니다.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준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훌륭한 작품이 많았고요. 취재 보도 부분에는 15개의 출품작이 경합을 벌인 끝에 지금 양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MBC의 김인철 보건복지부 후보자 논문 표절 최종 선정됐습니다. 2달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자질 논란에도 강하게 버티던 후보자가 사퇴하는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의 김성애 대통령실 비서관 검증 연속 보도도 역시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출품작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MBC의 100일 경비단 실탄 분실 연속 보도, YTN의 북한 코로나19 비상사태 발생, KBS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KT 채용 비리 연루 의혹도 깔끔한 특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이게 여러 곳에서 출품이 된데 아마 그 제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논란은 수상은 못했으나 각사의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총 14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KBS의 언론과 진실 2부작은 독재에 맞서지 못하고 오히려 체제를 유지시켰던 우리 언론의 자화상을 고백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화면 구성의 측면에서 높은 제작 점수를 받았습니다. SBS 다시는 아프지 않게, MBC 성착취물 구매자 한 명도 감옥가지 않았다 역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SBS의 지방선거의 무게는 데이터 저널리즘과 팩트체크의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켰습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역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KBS 춘천의 허위 면허로 수상까지라는 그 단독 보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황당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비리를 적발해 지역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C 광주방송의 성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 또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발생 이유를 잘 추적했다는 점이 돋보였고 KBS 광주의 비리 법인에 맡겨진 복지시설 현실과 합법은 역시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를 잘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대전의 현대제철 중대재해
추적 리포트와 원주 MBC의 국힘 불출마 4인방, 세금으로 제주 졸업 여행도 수작이었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분에서는 광주 MBC의 5.18 특집 나를 찾아줘가 선정이 됐습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오랜 제작 기간을 걸쳐 역사 바로잡기라는 언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공통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충북의 청년, 정치를 묻다는 청년과 정치를 가장 잘 다룬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재미와 함께 TV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실험적 제작이었습니다. 지원 방송의 겉도는 돌봄은 돌봄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보도였습니다. 디지털 뉴스 부분은 수상작이 없었습니다. SBS 비머인 우크라이나, MBC의 지선이는 8살, 아파 놀자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KBS의 한동훈 장관 딱지거래 의혹 등 윤석열 1기 내각 부동산 추적 연속 보도는 취재력에 뛰어난 특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포맷과 실험적 제작을 평가하는 디지털 뉴스 부분의 성격과 다소 차이를 보여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좋은 보도를 위해서 애써주신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철 후보자가 짜깁기하고 요약한 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최종 논문 심사를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고급 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했다는 사실이 제자의 자서전을 통해 드러난 건데요. 당시 지도교수인 김 후보자의 허가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공은 5번의 심사를 3번으로 줄여준 김인철 교수에게 돌렸습니다. 이 씨는 이런 논문 심사 과정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논문 짜깁기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세우려던 김인철 후보자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시점, 인사청문회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들은 하나같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정영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인철 후보자는 결국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정혜인 기자라고 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렇게 상을 들고 나왔는데요. 우선 애석하게도 같이 보도를 한 저희 정영원 선배가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같이 못 오셨어요. 사실 이 자리에 이제 꼭 오셨어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수상에 대한 공을 저희 정 선배께 다 돌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배웠고, 또 추가적으로 저를 또 많이 도와줬던 저희 팀 선배들께도 정말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리포트를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전연차에 이런 좀 큰 기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저로서는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리포트가 나간 바로 다음 날 좀 돌연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이 기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남은 저희 기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항상 저를 이제 응원해주고 제가 열심히 기자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저희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강릉방송국에 이거 조작된 겁니다. 이걸 밝혀주십시오. 들어오더니 그냥 사정없이 막 좁혀는 거야. 스스로 고백하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언론은 굉장히 중요한 가해자였다. 기사 나간 거 살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잘못했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고 기자들은 촬영만 하더라고. 수사관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기자들 한 분도 안 와봤어요. 그러니까 이 간첩이라는 건 다 가짜다는 거구나. 가해자로서 자기 진실을 고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를 이제 사면해주는 지혜로운 해결책인데 끝내 이것을 거절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KBS 탐사보도부 송명기 기자입니다. 아까 협 기자님께서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언론과 진실 2부작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동료들, 다른 방송사의 동료들께서 많이 다루셨던 조작 간첩 이야기가 주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가해자로서 언론을 한번 다뤄보자 해서 이제 갔던 거고, 지금까지 얘기가 됐던 언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에 구역했던 의미의 언론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입증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아이템이고요. 아까 최문호 선배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업계용으로 일진이셨고요. 저희 취재 제작팀 2부작이다 보니 굉장히 사람이 많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긴 했는데 최문호 선배의 기획이 없었으면 안 나왔을 아이템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조작 간첩 사건에서 가해자 얘기를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한 2015년에 한번 했던 적이 있고, KBS 탐사보도의 입장에서는 좀 아픈 역사가 있는 아이템, 부끄럽고 또 아픈 역사가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자세한 취재의 뒷얘기는 저희가 글로 쓴 수상 소감에 남겼으니까 그걸 대신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출품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상을 절반의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 비판이기도 하고 또 언론 비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를 조금 안 하고 있었고, 또 반쯤은 이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보실까, 연합회나 어떻게 보실까라는 평가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상을 주시고 평가를 해주셔서 역시 언론 비판에는 성역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신 걸로 알고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물어보셔서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도 자사 비판을 하고 사과를 제작팀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공식적인 사과를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하기 전에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제 답변을 요구를 한 게 있었고, 그 시청자위원회에서 부사장께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제작팀으로서는 이렇게 썩 흡족하진 않지만 일단은 공식적인 1차적인 사과가 나왔다는 점을 조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조금 더 피해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들 만나면서 되게 무거웠습니다. 무거웠고 많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아이템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기자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템 할 때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수당을 더 타내려고 관련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학원과 짬짬이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자격증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차와 굴삭기 등 소형 건설 중장비의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이 학원에선 이론과 실기를 6시간씩 이틀간 교육받으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강생들이 교육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학원 원장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로부터 이수증 발급과 관련해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자격증을 손쉽게 딴 뒤 도로공사로부터 매달 3만 원의 자격증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도공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부정하게 타낸 돈은 모두 합해 5,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학원장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도공 직원 140여 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으로는 면허 부정 발급 가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도공의 이번 수당 부정 수령 사건도 이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정규 급여 이외에 지급한 건설기계 관련 자격, 면허증 수당만 2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각종 자격 면허 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당이 업무의 질적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춘천의 이청초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 저는 오늘 같이 와준 이제 조유연 기자와 홍기석 기자 같이 함께 했던 기자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같이 오지 못한 박상용, 임광수 기자와도 이 축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번 이렇게 취재를 할 때마다 항상 어렵고 잘 풀리다가도 암초를 만날 때도 있고, 산 가로막힌 산 앞에 있다가도 또 뻥 뚫린 터널을 만날 때도 있고 하는데, 그 과정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은 거는 뭐 이런 결과물도 있지만 같이 일한 동료들이 함께 응원하고, 그다음에 감시의 눈을 크게 뜨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해주는 데스크도 있고 해서 이런 결과를 또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지금 공기업 그 도로공사의 그 수당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드러난 게 극히 일부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직사회의 수당이나 이런 비리 문제가 없는지도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됐던 한 시민이 민주묘지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매장돼 있던 사실이 42년 만에 확인이 된 건데요. 5.18 당시 사라진 76명은 여전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광주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14살이던 김광복 씨는 집을 나가 시위 차량에 올랐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려 4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 씨의 유해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묘역 1-38번. 하지만 묘비에 적힌 이름은 김광복이 아닌 양창근이었습니다. 이 유해가 행방불명자 김광복의 유가족 유전자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무명열사묘에 매장되어 있던 유해 5구의 DNA를 확인했는데 이 중 한 구가 당시 고등학생이던 양창근 씨로 확인됐습니다. 서둘러 양창근 씨 묘에 있던 유해의 DNA를 대조한 결과 행방불명된 김광복 씨 가족과 일치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대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가족이 일치가 나온 겁니다. 김광복 씨의 형은 민주묘지로 달려왔습니다. 40년 넘게 찾아다닌 동생을 만나 기쁘면서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 미치겠다. 여기 있는 걸 여진 몰랐네. 준화마을 쪽에도 가기도 하고 강변에 묻혔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 그래서 가기도 하고. 당시 사망자들은 이름도 없는 관에 뉘어져 성급히 장례가 치러졌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김광복 씨를 포함해 5.18 행방불명자 3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76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우종훈 기자입니다. 먼저 저희 공동수상한 이장현 선배 5.18의 옷자도 모르는 후배 기자 데리고 이제 취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의 연장선상에서 기쁜 측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쁜 측면은 이제 제가 타지에서 광주로 가서 광주의 기자들은 이제 5월이 되면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템 발제도 하고 하는데 다행히 그 행방불명자라는 내용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릴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수상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점은 기사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매장에 의혹을 제기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취재하면서 5.18의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